이번 차수에서는 대손금,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라는 게 제가 금방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손충당금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대손금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나 기업회계에서 대손충당금하고요, 대손금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약간. 기업회계, 세법. 기업회계의 대손충당금은 보통 기말에 어떻게 해서 설정하는지 설정의 문제가 있죠. 제가 앞선 차시에서 기말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에이징, 즉 연령을 분석하거나 해서 대손 실적률대로 한다고 했었고요. 세법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 이 기업회계가 잡은 것에 대한 한도 초과 문제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 문제. 한도를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제가 앞선 그 차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의 기말 세법 설정 대상 채권의 1%를 곱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한도는 보통 1%. 제가 이번 차수에서는 이 대손금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신 분은 두 개를 잘 구분 자체를 못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대손금이란 보통 차기 중에,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 말이고 차기 중에 이거를 제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각하는 문제. 한마디로 이거죠. 매출채권 거래처 A가 이번에 망하면서 여기에다가 2만 원을 뭐 하는 거죠? 대손충당금을 잡아놨다면 대손충당금 없애면 되고, 대손충당금을 잡아놨지 않았다면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없애면 되고, 요 행위 있죠? 요 행위. 즉 채권을 제각하는 행위, 요 행위. 요 행위를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대손금이라고 부릅니다. 대손금. 이거는 세법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엄격한 세법상 대손사유 충족 문제가 있습니다. 대손사유 또는 대손요건이라고 부르죠.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죠. 대손사유 또는 대손요건에 대한 충족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차수는 우리 학습자들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남한테 받기로 한 돈이 있는데 이거를 떼인 거죠. 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남한테 돈을 받기로 했는데 떼었잖아요. 일단은 참 뭐라고 해야죠, 좀 어이없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뒤통수 맞은 느낌도 들고, 이제 그런 감정적이고 심정적인 걸 떠나서 돈이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대손이라는 것을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근데요, 세법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법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무슨 말씀이냐? 세법에서는 대손 처리만 잘하잖아요. 이게 뭐가 되죠? 곧 절세가 됩니다. 즉 돈이 되죠, 돈. 왜 그러냐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채권을 이쪽으로 없애고 뭐를 건드려야 하니까요? 차변을 건드려야 하잖아요. 차변을 건든다는 소리는 비용,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손상각비나 대손충당금처럼 뭔가 차변을 움직이면서 이거를 이렇게 조정해 준다면,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솔직히 채권을 제각한다는 것은 그 채권을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매출채권 A 거래처가 벌써 1년 전에 부도가 났거나 1년 전에 폐업에 거의 가까운 상태까지 간 거를 나는 이미 심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까지 잡아놨을까요? 충당금까지 잡아놨던 거죠. 이렇게 이미 한 1년이나 몇 달을 소가리를 한 채권이 있다면 차라리 소가리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제각을 해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감하게 제각을 해버리는 순간 차라리 차변에 뭐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대송금에 대한 차계중 제각 문제를 바로 엄격한 세법상 대손사유 충족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굳이 국세청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매출채권 거래처 A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이 금액을 제각해버리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의심을 할까요? 아마 과세당국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김 팀장님 일로 좀 와보세요. 예, 나으리.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가면 나으리라는 표현을 좀 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약간 뭐 이렇게 재미삼아 얘기해드리지만 예,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말이죠. 회사가 매출채권 A거래처를 제각했더라고요? 예, 제각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한 1년 전부터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됐고. 충당금을 쌓았는지는 별로 관심 없고 이걸 왜 제각하고 싶은 거죠? 속으로 아이 답답한 나으리 봤나? 속으로는 겉으로는 상당히 상냥하게 끝까지 웃으면서 아 나으리 이게 우리 회사가 예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던 회사던데 더 이상 회생 가능성도 없고요. 회사가 이번에 뭐 폐업까지 간 걸 우리가 정확히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제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제각하는데 사장님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니까 받을 수 있는이 아니죠. 받았을 수도 있던 돈을 포기하니까 자, 국세청 나으리 까칠하게 한마디 하죠. 거짓말. 김 팀장 지금 자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거짓말하다니. 솔직히 말해보쇼. 매출채권 A 당시에 이미 받았죠? 아니 왜 그러세요? 나으리 못 받았다니까요. 아니야 받았어. 어느덧 나으리는 저에게 반말을 하고 있죠? 아니야 받았어. 당신 거짓말하지 마. 이거 A거래처 받았지? 2만원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때 당시 대표가 이미 만원 가져가고 그리고 영업본부장이 만원 가져간 거 아니야? 맞지?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으리. 아니야. 김 팀장 지금 자네만 모르고 있는 거야. 아마 윗사람들이 이거 나눠 가졌어. 그리고 자기들 주머니에 홀딱 집어넣고 이 회사가 지금 문제 생기기만을 바래가지고 마치 문제 생기니까 마치 못 받는 것처럼 지금 대손 처리하고 게다가 이거 비용까지 인정받고 송금 절세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꼬치꼬치 캐묻고 의심한다 이거죠.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세청을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게 이해는 가요. 왜냐면 사람의 인지상정이 자기가 받기로 한 채권을 자기 손으로 직접 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법인세법상 요구하는 엄격한 대손사유를 만족했을 때만 세법은 이 제각이라는 행위를 인정해주고 요만큼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잘 정리하셔야 하는 매우 중요한 토픽이겠습니다. 자, 내용은 5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점의 법인세법이죠. 자, 양가로 1번의 대손금에 반가로 1번의 대손사유에 동그라미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등입니다. 이게 그나마 우리가 과세관청에 가장 적극적이고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디펜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어음은 이제 얼만큼 기다렸으니까 그냥 떨어버려라 라는 그런 요건이 있으니까 소멸시효 완성이야말로 우리가 쉽게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막강한 무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처음 채권을 발생한 날, 회수할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을 기다렸다가 제각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 발급한 날부터 보통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소멸시효 완성은 어떤 업종인지, 내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친구를 3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년 11개월 만에 재수없게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야, 돈 내놔.
너 왜 나한테 돈 안 갖고 있어라고 한 번이라도 적법하게 청구를 하거나 압류에 들어가거나 내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버리기만 하면 지난 2년 11년은 2년 11개월의 물거품이 돼버리고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또 3년을 기다려다 보니까 이 소멸시효 3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책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뭐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도 꼭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58페이지 가시죠. 58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의 상황 등으로 모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요새 그 가점에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좀 가슴이 아프죠. 요새 그 소위 회생사건이라고 해서 법원이 끼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이면 거의 우리가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뭐 원하신다면 떨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떨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나에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이고요. 다에 보시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도 우리가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법상 대손사유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대손 승인을 받은 채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등의 채권도 우리가 소위 세법에서의 대손사유 요건을 만족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부도 발생부터 6개월 경과했다는 이유로 대손을 처리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상대 회사가 부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완벽하게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해태제가 같은 경우는 1차 부도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케이스다 보니까 뭐 부도 발생 6개월을 핑계로 해서 우리가 대손을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0페이지에 나오는 반가로 3번에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좀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항목이라고 해서 가점에 보시면 적용대상 대손금 첫 번째 땡마크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라고 해서 보통 제가 3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3년 소멸시효. 그 다음 땡마크 보시면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라고 해서 역시나 3년이 된 어음. 그 다음 땡마크에는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라고 해서 6개월이 된 완성된 수표. 그 다음 땡마크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이 민법은 또 10년이라고 소멸시효가 되어 있죠.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낮점으로 내려오시면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가능이라고 해서 상기에 해당하는 대손 항목은 그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장부에 대손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조정 시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회사가 장부에 대손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조정 시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고 한 부분,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필기로 좀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필기를 잘 따라 보시고 우리 실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도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같이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손금 계산 시, 이게 또 키워드인데요. 장부상 손금 계산 시에만 손금산입으로 인정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신고조정 대손사유 대 결산조정 대손사유죠.
부제를 좀 붙여볼까요? 대손 인정 시기를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신고조정 대손 사유요. 여기는 결산조정 대손 사유입니다. (1) 성격 신고조정 대손사유는 시기가 명확하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결산조정 대손사유는 시기가 애매하다는 성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송금을 인정받는 시기도 두 개는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그 해가 뭐냐면 사유 만족한 해, 무조건 대손 처리를 하고요. 송금을 인정받습니다. 세법이요. 무조건 세법이 대손 처리를 하고 송금을 인정받는 거죠. 근데 이 결산조정 대손 사유는요, 시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추가 재산조사까지 하셔야 하고요. 추가 재산조사 결과 무재산이라는 걸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 만족한 해에 무조건 대손 처리하는 대손사유, 신고조정 대손사유와 달리 이거는 기업회계가 대손의 시기를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이걸 소위 뭐라고도 하냐면 융통성이 꽤 있다고도 합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드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대표적인 사례. 대표적인 사례는 신고조정 대손사유에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우리 소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멸시효 완성조건이라고 하죠. 소멸시효 완성조건이 신고조정 대손사유의 가장 대표주자고요. 여기는 부도 발생 6개월 경과죠.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채권. 그런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의 사망,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대표적인 게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그랬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누가 봐도 더 이상 argue, 다툼이나 이슈가 없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회사 채권이 망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일단은 그 해, 즉 완성, 3년이 완성된 그 해에 무조건 세법은 대손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애 하고 말고 싶은 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시기가 명확하니까. 대표적인 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죠. 근데 이건 어떻죠? 결산조정 사유 대표적인 것이 부도 발생 6개월 경과라든지 아니면 파산이나 사망인데, 이건 좀 시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재산조사를 할 수 있고요. 추가적인 재산조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빈털터리라고 생각되시면 그때는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죠. 원래 뭐 친구끼리는 돈거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좀 꽤 친한 친구한테 한 1억 정도를 빌려줬다고 치죠. 어떻게 학습자분들께서는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큰 숫자죠. 월급쟁이들은 상당히 큰 숫자인데,
나는 그 친구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죽어버렸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돈을 포기합니까? 아니요. 저는 포기 못해요. 큰 돈이니까. 대신에 그 상갓집을 방문해가지고 처음부터 돈 달라고 소리는 못하겠죠. 일단 상갓집 가서 최대한 예를 표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좀 그 장례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장례식이 마무리된 다음에 뭐 한 달이든 두 달 후에 누굴 찾아가죠? 그 내 친구의 와이프나 자식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한마디 하겠죠. 내가 너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또 이 말은 너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왔다.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1억을 꿔갔다.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뭐 니네 아버지 무덤에 가서 주라고 할 수도 없고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1억을 깨끗하게 포기하려니 나도 돈도 없고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널 찾아왔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유들은요 시기가 애매하니까 추가적으로 재산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요. 정말 때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찾아갔는데 뭐 그 집 아들 딸도 막 풍비백산 났고 뭐 와이프도 막 도망갔고 막 도무지 막 정말 가관인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죄사인 걸 확인하고 기업회계가 아유 내가 이제 떨어 라고 해서 시기를 선택하면 융통성 있게 세법도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건데 근데 실무적으로 결산조정 대손 사유를 쓰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은요 기본적으로 대손 처리를 하면 잘 안 믿어주려고 하는데 야 네가 왜 네 맘대로 선택을 했냐 너 부도 발생 6개월인 거 어떻게 증명할래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이 소멸시효 완성은 깔끔하고 좋은데요 얘네들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실무에서는 결산 조정 대손 사유보다 신고 조정 대손 사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제가 신고 조정 대손 사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죠, 이거. 자, 잘 들어보세요. 딱 이거니까. 우리 회사가 2011년 7월 28일 날 채권 100이 발생했던 거죠. 이게 지금까지 못 받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2014년 12월 결산할 때 드디어 얘는 뭐가 된 거예요? 3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죠? 소멸시효 완성은 무슨 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3년이 되는 그 해에 무조건 뭘로 떨어버려야죠? 손금으로 떨어버려야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보세요. 이게 기업회계거든요? 세법이에요. 기업회계에서 이 채권 여기다가 대손으로 이렇게 제각을 하라고요. 근데 이렇게 3년에 소멸시효고 뭐고 나불행이고 이런 것은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관심 있습니까? 우리 재무팀에서 회계팀에서 관심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만 관심 있거든요. 우리만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이걸 빨리 대손 인정받아야 절세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 기업회계에서 실제로 대손 처리나 제각 처리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우리 회계팀 담당자한테도 달려 있지만 이게 경영진의 의도가 필요합니다. 경영진의 의도가 필요하죠. 의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나는 A 거래처 못 받으니까 이제 좀 떨자. 이거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떠는 거지. 우리가 뭐 절세한답시고 막 미리 떨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웬만한 경영진이나 웬만한 관리본부장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쉽게 떨지 않거든요. 끝까지 기다려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걸 안 해보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떡하죠? 이걸 안 해버렸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도 세법상은 신고조정 대손사유라고 해서 시기가 너무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손사유랑 만족한다면 무조건 대손 처리합니다. 즉 기업회계에서는 경영진이 이걸 함부로 못 떨거든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니까 세법만 이거 그냥 송금산에 해버리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경영진들은 우리가 세무조정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굴구절절하게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의 의도상 이 채권을 지금 기업회계에서 못 떨고 있다면
기업회계에서 못 배우고 있다면 세법에서만 이걸 송금산입으로 나름대로 절세를 인정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걸 책에서 뭐라고 설명한 거죠? 신고 조정도 허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의를 좀 빨리 들었어야 하는데 이 결산할 때 2010년, 9년, 8년 더 오래된 채권은 도대체 그러면 언제 제각합니까? 왜냐면 이건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요.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시효의 기산일만 잘 이용하면 2008년, 9년에 받았던 채권도 내가 2011년까지는 꾸준히 연락을 했고 2011년부터 지금 3년 동안 연락이 누적됐다고 국세청에 입증만 하면 이것도 이론상 안 되진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다가 2011년까지는 그러니까 연락이 됐다가 지금 최근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다만 이 입증을 하는 일이 좀 쉽지는 않겠죠. 남은적으로 이론상 올해부터라도 3년째 되는 채권이 있으면 기업회계에서는 경영진의 의지 때문에 못 들더라도 우리 세법이 이걸 먼저 떨어져야 어느 정도의 절세가 됩니다. 지금 배우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62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에는 세법상 대손 상각비 말고 대손 충당금의 한도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대손 충당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